돈도 없고 백도 없는 게 며느리랍시고 들어와서 이제라도 죽어서 다행이야. 5년 전 중환자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몸은 마비돼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또렷했어요. 심전도 불빛만 깜빡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 진우 이번엔 법조계 집안으로 장가 보낼 거야. 괜히 저런 게 들어와서 집안 기운만 버렸지. 에이유, 생각만 해도 재수 없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병원 비상계단이었어요. 그날 누군가 제 어깨를 밀던 장면, 미끄러운 손잡이, 휘청이던 발끝, 그리고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기억. 마지막으로 느꼈던 건 제 뱃속의 생명이었습니다. 임신 12주. 의사 선생님이 겨우 자리 잡았다고 말해준 제 아기였는데,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계단 아래 피투성이로 쓰러진 제 배 위로 차가운 손이 닿던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이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걸. 그들은 끝까지 몰랐죠. 제가 임신했었다는 걸, 두 생명을 죽였다는 걸. 보험금도 나오고 딱 잘 됐네. 은주야, 그날 너 정말 잘했어.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아, 그래서 계단이 그렇게 미끄러웠던 거구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부 계획된 일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증거로 말할 수 있다는 걸. 살자, 꼭 살아내자. 반드시 살아내자. 반년 후 의료진도 포기했던 혼수 상태에서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린 한 여인을 만났죠. 아가씨, 내 딸도 시댁에게 당했어요. 그땐 내가 못 지켜줬죠. 이번엔 내가 아가씨 지켜줄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성형으로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됐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가난한 며느리 이서연은 죽었고 7조 원 재벌 며느리 한세진이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른 이름으로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 박진우조차도요. 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성형한 제 얼굴을 보고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 투자하시는 분이 이렇게 젊으시다니 영광입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 그 속엔 모든 진실이 들어있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이 묻어버린 진실을 내가 직접 파헤칠 차례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꿀처럼 달콤한 일 가득하실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잘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리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에 불려둔 다시마를 꺼냈어요. 멸치를 볶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일찍 일어났네. 인사보다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며느리가 제 시간에 일어났는지 점검하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국 냄새에 잠이 깨지.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국물이 짜. 된장을 얼마나 넣은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볼게요. 아침부터 손이 이래서야. 애 낳고도 이럴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신 12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입덧도 꾹꾹 참았고 병원도 남편 몰래 다녀왔습니다.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감시가 시작될 게 뻔했으니까요. 아직 애 생각은 없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사과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거실로 나갔어요. 나는 국 냄비를 내려다보다가 새끼손가락을 살짝 구부렸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죠. 6시가 되자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아침 차렸어? 응, 곧 차릴게. 나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빨리 좀. 알았어. 밥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고 시아버지가 신문을 펼쳤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한술 뜨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서류 좀 맡겨줘. 내 책상 위에 봉투 있어. 무슨 서류인데? 보험 관련된 거. 그냥 접수만 하면 돼. 보험. 그 단어가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남편은 밥을 후루룩 먹고 일어섰어요. 잘 다녀와. 남편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눈밑은 까맣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산 립밤을 발라봤어요. 연한 핑크빛이 돌았죠. 그런데 이내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을 하면 놀러 다니려는 거냐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거울 속에 나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이 집에서 이름 없는 손이었어요. 남편이 말한 서류 봉투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는데 봉투 모서리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왜인지 모르게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봉투를 뒤집어 봤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냥 접수만 하라고 했으니까 열어보면 안 되겠죠. 가방에 봉투를 넣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었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립밤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디가? 병원에 서류 맡기러 가요. 또 병원? 며느리가 매일 밖에만 놔두네. 금방 다녀올게요. 여긴 며느리가 사는 집이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야. 그거 알아?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더 깊숙이 박혔어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냥 역할일 뿐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무섭기도 했죠. 아이만 태어나면 나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나를 조금은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가려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언니 아니에요? 신우이였습니다. 너 왜 여기 와? 신우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서류 맡으러 왔어. 무슨 서류? 오빠가 부탁한 거야.
신우이는 내 손에 든 봉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듯한 불편한 시선이었죠. 언니,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접수하라고만 했어. 열어봤어요? 아니, 왜? 신우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언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불쌍해 보일 정도야. 무슨 소리야? 됐어요.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신우이는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죠. 접수 창구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네요. 남편분 명의신가 보죠? 네. 직원은 서류를 스캔하고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걸 받아들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왜 갑자기 그런 걸 바꾸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창백하고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립밤 하나 바르지 못하는 며느리. 이름 하나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저 이 집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만큼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 작은 바람마저 무너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어요.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시간까지?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병원에서 1시간, 돌아오는 길에 1시간. 그리 오래 걸린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못마땅했어요. 병원이 좀 복잡해서요. 복잡하긴. 요새 며느리들은 정말 편하게 산다니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컵을 내려놓는데 배가 살짝 아팠습니다. 괜찮겠지.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직 초기니까 조금 아플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들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아버지가 즐기는 생선구이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저녁 8시쯤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시가 되자 시아버지가 들어왔고 7시에 식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진대요. 요새 맨날 늦네. 당신이 뭘 잘못 챙겨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사과가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든 며느리 탓이었으니까요. 밥을 먹는 동안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반찬 투정만 했습니다. 나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죠. 8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응. 회의가 길어졌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나는 밥을 데워서 다시 차려줬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응, 서류 접수했어. 그래. 남편은 그 말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도 묻지 않았죠.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산부인과 간호사예요. 다음 주 검진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친구요. 친구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해? 네,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임신을 숨기는 것도 병원을 다니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쯤 말해야 할까? 임신 사실을. 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아이도 이 집의 소유물이 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아이가 아니라 시댁의 손자로만 여겨질 게 뻔했죠. 새끼손가락을 또 구부렸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안정기에 들어가면 그때 말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는 꿈이었습니다. 끝없이 내려가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게 예감이었을까요? 다음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더 아팠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심했어요. 하지만 티 낼 수 없었죠. 시어머니 앞에서 아프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오늘 병원에 또 가야 해. 남편이 아침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류 하나 더 맡겨야 돼. 어제 거 추가 서류래. 알았어. 배가 아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고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비상계단으로 가야겠네. 3층이었습니다. 걸어 올라가기엔 괜찮은 높이였어요.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배가 또 아팠습니다. 쿡쿡 쑤시는 느낌이었죠. 조금만 참자. 2층 계단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언니야말로. 또 병원이에요? 요새 맨날 오네.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계단을 오르려 했어요. 언니, 그 보험 서류 말인데요.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불쌍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가 수익자 바꾼 거 몰라요? 언니 이름 빼고 엄마 이름 넣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해요? 어차피 언니 같은 사람 우리 집에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신우이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임신했어.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비밀이 화가 나서 그만 튀어나왔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임신? 그래. 지금 12주야. 곧 말하려고 했어. 진짜 웃기네. 임신했으면 뭐해요? 어차피. 신우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어차피 뭐. 어차피 언니는 필요 없어요. 애만 있으면 되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이가 어깨를 밀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잡이가 미끄러웠어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미끄미끄했죠.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등이 부딪히고 머리가 부딪히고 배가 바닥에 찧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흩어진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태아 심박.
멈췄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아득히 들렸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응급실이었죠. 보호자분 안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괜히 나돌아다녀서 애까지 잃은 거야.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뱃속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나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내 안의 두 생명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한 명은 태어나지 못했고 한 명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남겨졌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신우이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제 됐네.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생각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병원. 맞아, 병원이었죠. 계단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은 기억이 끊겼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입도 열리지 않았죠. 왜 이러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몸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안 깨네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인 것 같았어요. 뇌파는요? 또 다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의식은 돌아올 수도 있대요. 그렇군요. 두 번째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 했어요. 보호자분들은 뭐래요? 뇌사 판정 받고 싶대요. 네. 근데 환자분 뇌파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자꾸 담당의 선생님한테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보험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세상에. 그럴 수가. 두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뇌사 판정? 보험금?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우이의 말. 어차피 언니는 필요 없어요. 계단에서의 그 밀침. 그리고 지금 뇌사 판정을 원하는 가족들. 나를 죽이려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낮과 밤의 구분만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깨어났어. 여기 있어.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입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글쎄요. 뇌파가 아직 남아있다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6개월째잖아.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 의사한테도 소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뇌사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만 잘 작성하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보험금은 2억 5천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나오니까 세금 빼고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 돈으로 내 사업 확장하고 은주 유학비도 돼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는 신우이 이름이잖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거였습니다. 언제 진행할 거야?
이번 주 안으로 서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해.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도 없었죠. 나는 살아있는데 그들은 내가 여전히 숨 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으로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시어머니, 보험금을 위해 나를 버리는 남편, 그리고 계단에서 나를 밀었던 시누이.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뭐였을까? 살아있어서 불편한 사람, 죽어야 쓸모 있는 사람. 그게 나였습니다. 다음 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환자분, 깨어 계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윤지연이에요. 간호사요. 환자분 담당이었어요. 윤지연. 그 이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어요. 환자분 뇌파 제가 봤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뇌사 진단서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윤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진짜 뇌파 기록이랑 진료 기록 제가 다 복사했어요. USB에 담아뒀어요. 왜 나를? 윤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동생도 의료사고로 죽었거든요. 병원이랑 보험회사가 짜고 기록을 조작했어요. 환자분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윤지연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버티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살아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서류상으로 죽였지만 나는 기록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날 나는 다짐했습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겠다고. 윤지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정확히는 몰래 이송됐습니다. 앰뷸런스가 아니라 작은 승합차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윤지연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윤지연은 그걸 알아챘죠. 느껴지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천장만 보이고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올랐어요. 해외로 가는 거구나. 공항 소음, 기내 방송, 승무원의 목소리. 모든 게 낯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게, 살았다는 게 실감났어요. 도착한 곳은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작은 재활병원이었어요. 정원에는 나무들이 많았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의 그 차갑고 하얀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가 어디예요? 드디어 입이 떨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쉰 목소리였지만 내 목소리였습니다. 다시봄 재활센터예요. 의료봉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윤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여길 알려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곧 만나실 거예요. 며칠 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정옥.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백발을 단정하게 틀어 올린 모습이 위엄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맞죠? 네. 내 이름은 최정옥이에요. 한국에서 성우그룹 명예회장을 했어요. 성우그룹.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재벌 기업이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정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기록 하나 때문에 아이를 잃었어요. 네. 20년 전이었어요. 출산 중에 의료사고가 있었죠. 과다출혈이었어요. 근데 병원 기록엔 산모 부주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최정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편은 병원 편을 들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죠. 기록을 바꾸고 합의금 받고 그렇게 덮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버렸어요. 이혼하고 재산 챙기고 재단을 만들었죠. 의료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요. 최정욱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연이 당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줘야 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전 뭘 해야 할까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거죠. 최정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엔 널 지켜줄 거예요. 끝까지. 그날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활은 고통스러웠어요.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말하는 법도 다시 익혀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고 윤지연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자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최정욱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얼굴을 바꿀 때가 됐어요. 네.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그들이 알아보면 안 돼요. 최정욱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성형외과 상담 자료였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근데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최정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름도 바꾸죠. 이름도요? 이서연은 죽었어요. 법적으로도 기록상으로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최정욱은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세진. 이 이름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 이름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한세진.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한세진이에요. 수술은 3달 뒤에 진행됐습니다. 얼굴의 윤곽을 바꾸고 코를 조금 높이고 눈매를 다듬었어요.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게 나예요? 이제 당신이에요. 최정욱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죽었어요. 한세진은 살아있고요. 나는 거울 속의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구부려 봤어요. 여전히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죠. 괜찮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날부터 나는 한세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그들에게 죽임당했지만 한세진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내가 그들을 끝낼 차례였습니다. 세진아,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해줄게. 어느 날 저녁 최정욱이 나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죠. 회장님의 이야기요? 응.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최정욱은 벤치에 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26살 때였어요. 재벌 2세한테 시집갔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안끼리 정해진 거였어요. 그러셨구나.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쁘지도 특별히 좋지도 않았죠. 그냥 남편이었어요. 최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임신했어요. 시댁에서 난리가 났죠. 드디어 손주가 생긴다고. 나는 그게 싫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시댁 소유물 취급당하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분 알 것 같았습니다. 출산 예정일 사흘 전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갔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최정욱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막 뛰어다녔어요. 간호사들도 당황하는 게 보였죠. 무슨 일이었어요? 태반조기박리였어요. 출혈이 심했죠. 나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최정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도 지어뒀었죠. 예린이, 예쁠 예, 이로올린.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최정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의무 기록을 떼어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요? 산모의 과다 활동으로 인한 조기박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개소리야? 나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최정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이랑 시댁이 짜고 기록을 조작한 거였어요. 의료사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긴 거죠. 왜요? 왜 그런 짓을? 병원은 의료사고 소송 피하려고, 시댁은 보상금 받기 싫어서, 그냥 며느리 탓하면 편하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 그 사람은 어머니 편들더라고. 그냥 넘어가자. 어차피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정욱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내 돈 챙기고 재단을 만들겠다고. 재단이요? 응. 의료 기록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돕는 재단. 이름은 다시봄이에요. 봄은 반드시 온다는 뜻으로. 최정욱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세진아, 진실은 돈보다 약해요. 권력보다도 약하죠. 근데 포기하면 그건 진짜 사라져요. 네. 나는 20년 동안 싸웠어요. 병원 기록 조작 사건 170여 건을 밝혀냈고 의료법 개정도 이끌어냈어요. 근데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키려는 거야. 내 딸 대신은 아니야. 근데 이번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최정욱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안아줬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거 없어. 내가 살아남아줘서 내가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최정욱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기록 한 줄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바꿨고 재단을 세웠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싸울 거예요. 기록으로 죽임당했지만 기록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한 짓을 세상에 다 밝힐 거예요. 최정욱이 내게 준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이유와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녀는 내 멘토였고 나는 그녀의 의지를 이어받을 거예요. 다시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직접 봄을 데려올 거예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최정욱이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의료기록 판독 교재였어요. 이걸 다 배워야 해요? 당연하죠. 내가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지식이 무기예요. 그렇게 나의 5년이 시작됐습니다. 첫 1년은 의료기록 판독이었어요. 이 약어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BP는 혈압, HR은 심박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해요. 의사들이 뭘 숨기는지 알려면요. 하루 8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의학용어, 약어, 진료 프로토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힘들죠? 최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이거 못 배우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요. 그 마음 잃지 마요. 6개월이 지나자 의무 기록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1년이 지나자 어디가 수정됐는지 보이기 시작했죠. 회장님, 여기 봐요. 이 기록, 나중에 추가된 거죠? 맞아요. 잘 봤어요. 시간 기록이 맞지 않거든요. 나는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1년은 회계와 보험 시스템이었어요. 보험 사기는 숫자로 드러나요.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해요. 재무제표를 보는 법, 보험금 청구 절차, 수익자 변경 기록. 모든 게 낯설었지만 하나씩 익혔습니다. 이 보험 수익자 변경, 사고 한 달 전에 했네요? 맞아요. 의심스럽죠? 이런 게 증거가 돼요. 나는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세 번째 1년 윤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진 씨, 저예요.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저 아직도 그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증거 모으고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사고 당일 CCTV 영상이요. 병원에서 삭제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백업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계단 난간에서 채취한 섬유편도 있어요. 제가 몰래 가져와서 냉동 보관했어요. 윤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제 동생 생각나서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번엔 달라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직 더 있어요. 세정제 교체 로그도 이상해요. 세정제요? 네. 계단 손잡이 세정하는 거요. 사고 당일 예정에 없던 세정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미끄럽게 만든 것 같아요. 그것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병원 행정 시스템에 다 남아요. 제가 다 복사해뒀어요. 보험 변경 기록은요? 그건 금융감독원에 영구 보존돼요. 언제든 조회 가능해요. 윤지연은 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모으고 있었습니다. 매달 암호화된 이메일로 증거 목록을 보내왔어요. CCTV 백업 완료. 섬유편 DNA 샘플 확보. 출입기록 사본 저장.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스크린샷. 하나하나가 내 무기였습니다. 네 번째 1년 법무 교육이 시작됐어요. 법을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변호사 출신 강사가 왔습니다. 형법, 민법, 의료법. 머리가 복잡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험 사기는 형법 몇 조죠? 제324조.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증거인멸은요? 제155조. 5년 이하 징역이요. 잘했어요. 이제 법정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조금씩 그들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1년 다시봄재단의 실무를 배웠어요. 재단은 피해자를 돕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배워야 해요. 의료 상담, 복지 신청, 피해 보상 절차.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병원 기록 때문에 보상 못 받았어요.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보험회사가 기록 조작했는데 증거가 없대요. 모두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우며 내 싸움의 이유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건 나만의 복수가 아니야. 이건 진실을 밝히는 거야.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달라져 있었어요. 의료 기록을 읽을 줄 알고, 회계를 파악할 줄 알고, 법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지연이 모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세진아, 이제 준비됐어? 최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어요. 두렵지 않아? 나는 새끼손가락을 구부렸어요. 여전히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죠. 두렵긴 해요. 근데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자. 최정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계약 결혼 동의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들과 맞서려면 권력이 필요해. 내 재단의 권력을요.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내 건강이 안 좋아졌어. 이제 오래 못 버텨. 재단 권한을 넘겨야 하는데 법적으로 가족에게만 가능해. 그래도 세진아, 이건 거래야. 나는 내게 힘을 주고 넌 내 뜻을 이어받는 거야. 공정하잖아. 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한세진. 내 새 이름이 그 서류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나는 무기를 가졌어요. 지식, 증거, 그리고 권력. 돌아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서연을 죽인 그들에게 한세진이 찾아갈 거예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정욱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요.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병원 가셔야 해요. 나중에. 지금은 내일이 더 급해. 하지만 최정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다음 날 최정욱의 주치의가 나를 불렀습니다. 한세진 씨,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6개월. 길어야 1년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치료는요? 이미 늦었어요. 폐암 말기거든요. 회장님이 치료 거부하셨고요. 왜요? 왜 치료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본인 의지시죠.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최정욱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들었어요. 치료받으셔야죠. 세진아, 나 이미 74이야.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일이 있어. 그게 치료받는 것보다 중요해. 최정욱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단 자료야. 지분 구조, 이사회 명단, 자산 내역. 전부 여기 있어. 왜 이걸 제게? 이제 내 거니까. 나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재단 지분의 51%가 내 개인 소유야. 나머지는 이사진이랑 주주들이 나눠 갖고 있고, 네. 문제는 내가 죽으면 이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최정욱은 정관을 가리켰습니다. 재단 정관상 명예회장 지분은 사망 시 배우자에게만 승계 가능해. 자녀나 친척은 안 돼. 왜 그런 조항이 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재단이 가족 싸움에 휘말리는 걸 막으려고. 최정욱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 문제도 있어. 재단이 운영하는 해외 병원이랑 센터들이 있거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에. 네. 이 자산들은 현지 법상 배우자에게만 상속세 면제가 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세금만 70억이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70억이요? 그래. 그럼 재단이 망해.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도 다 버려야 하고. 최정욱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 법적으로 내 배우자가 되어줘. 하지만 회장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양자라든지. 양자는 시간이 오래 걸려. 법원 허가받고 등록하고 최소 1년은 걸려. 나한테 그만한 시간 없어. 그럼 재단 이사로 등록하면요? 이사는 지분 승계가 안 돼. 정관이 그렇게 짜여 있어. 최정욱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세진아, 나는 내가 이 재단 이어받길 바라. 내 딸처럼 생각해서가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야. 넌 5년 동안 준비했어. 피해자들을 도왔고 진실을 위해 싸웠어. 이 재단은 내가 가져가야 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 아직도 무서워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무서운 게 당연해. 근데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최정옥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결혼이야. 법적으로만 부부가 되는 거지. 실제 부부 생활은 없어. 누구랑 하는 건데요? 내 조카 강민우. 재단 법무이사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계약 기간 최정옥 사망 후 2년. 부부 생활 의무 없음. 재단 경영권은 한세진에게 전부 이양. 계약 종료 후 협의 이혼.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 주주총회 통과도 필요해. 찬성률이 지금 48%야. 3%가 부족해. 그럼 내가 내 며느리가 되면 보수적인 주주들이 마음을 받고 가족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고마워. 일주일 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랑은 강민우, 35살 변호사였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잘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법무사가 신고서를 들고 나갔고 최정옥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됐어. 주주총회는 다음 주야. 주주총회 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정말 이 여자한테 모든 걸 넘기시는 겁니까?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세진이는 내 며느리이자 후계자예요. 하지만 경력도 없잖아요. 경력? 5년 동안 재단에서 일했어요. 충분해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 51%로 통과됐습니다. 가까스로였지만 이겼어요. 회의가 끝나고 최정옥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이제 넌 7조 원짜리 재벌 며느리야.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러고 싶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듣네. 최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진아, 한국 돌아가서 잘 싸워. 그들한테 진실이 뭔지 보여줘. 네, 꼭요. 그날 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우그룹 며느리 한세진. 죽음으로 끝난 혼인이 있었고 계약으로 시작된 혼인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며느리로 죽었지만 한세진은 며느리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번엔 내가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인천공항은 시끄러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한세진 대표님, 이쪽 봐주세요. 성우그룹 후계자 되신 소감 한 말씀.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쓴 채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회사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였죠. 돌아왔다. 내가 죽었던 곳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구부렸어요. 여전히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죠. 괜찮아. 나는 이제 한세진이야. 이서연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성우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6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한세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어요.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투자심사팀장 김현수입니다. 재무이사 장미경입니다. 법무이사 강민우입니다. 민우였어요. 계약상 남편.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죠. 침착해. 나는 준비됐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분기 투자 심사건이 5개 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첫 번째, 바이오 스타트업. 두 번째, 물류 플랫폼. 세 번째, 건설자재 업체. 네 번째, 식품 유통. 다섯 번째,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물산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우물산. 남편 이름이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진우물산이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네. 중소건자재 유통업체입니다. 투자 유치를 신청했는데요. 대표가 누구죠? 박진우라는 사람입니다. 박진우. 내 전 남편이었어요. 미팅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직접요? 보통은 팀장급이. 제가 직접 볼게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로 잡겠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해. 그는 날 알아보지 못해.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아니, 박진우가 들어왔어요. 5년 전보다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숱도 줄었고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죽게 내버려 둔 사람. 안녕하십니까? 진우물산 대표 박진우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내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자료를 펼쳤어요. 저희 회사는 건자재 유통을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30% 성장했고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병원에 서류 좀 맡겨. 나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어머니 명의로 나오니까 세금 빠고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구부렸어요. 박진우가 그걸 봤습니다.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나는 듣는 척하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없었어요. 재혼은 안 한 모양이었죠.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광? 넌 날 죽였잖아.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일어나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주저앉았어요. 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해냈어.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 그날 저녁 강민우가 내 사무실로 왔습니다. 진우물산 대표, 당신 전 남편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조사했어요. 계약 전에.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직접 만나서.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죠. 뭐가요? 복수할 기회니까요. 민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사 들어가고요. 그들 가족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 시누이 전부요.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우 마이너스 진우물산 대표. 매출 부진 대출 6억. 이명숙 마이너스 박진우 모. 무직. 심장질환으로 정기통원 중. 박은주 마이너스 박진우 동생. 미국 유학 후 귀국. 현재 무직. 시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네요. 네. 최근 3개월 새 2번 응급실 실려갔대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네. 그들도 보험금으로 살려던 사업도 유학도 다 실패한 거였어요. 윤지연한테 연락 왔어요. 민우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CCTV 복원 완료. 신우이 얼굴 선명하게 나옴. 밀치는 장면도 있음. 언제든 전달 가능. 섬유편 DNA 매칭 완료. 신우이 옷에서 나온 섬유와 일치. 보험금 입금 내역 확보. 이명숙 계좌로 1억 5천 입금됨.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조금만요. 뭘 기다리는데요? 그들이 무너지는 걸요. 제 손 안 쓰고도 알아서 무너질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구부렸어요. 곧이야. 곧 모든 게 끝나. 그날 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풍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세진 대표님이십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진우 대표님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요. 대표님이 투자 관계자시라고 들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내가 가야 하지? 그 사람들이랑은 상관없잖아.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 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던 날. 응급실 불빛. 아이를 잃었던 그 순간. 대표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아, 네. 환자분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뇌졸중이셨어요. 상태는요? 위중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며느리도 사람도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세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된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 휴대폰이 꺼져 있었나 봐요. 박진우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뇌졸중이래요. 우측 뇌혈관이 막혔대요. 수술했는데 후유증이 있을 거래요. 후유증이요? 마비요. 깨어나도 걷지 못할 수도 있대요. 박진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무너질 것처럼요. 다 제 탓이에요. 뭐가요? 사업이 안 돼서.
어머니한테 걱정 끼쳐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5년 전 나를 죽게 내버려둔 그 사람. 보험금을 위해 뇌사 진단서를 받으려 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그냥 어머니 걱정하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대출 받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투자건은요? 아마 안 되겠죠. 어머니 간병하려면 회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웃기죠? 그렇게 애써서 키운 회사인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수하려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손 쓸 것도 없이요.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뽑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새끼손가락을 구부렸어요. 버릇처럼요. 세진 대표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주 신우이였어요. 당신은 저 기억하세요? 진우 동생이에요. 알아요. 은주는 피곤한 얼굴로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모르겠대요. 이틀 내로 깨어나시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병원비 걱정하던데 저도 도울 수가 없어요. 저도 빚이 있거든요. 빚이요? 유학자금이요. 장학금 못 받아서 대출 받아서 다녔어요. 아직도 7천 남았어요. 은주는 깡통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땐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였어요. 언니 있었잖아요. 오빠 전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언니가 죽고 나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보험금 받아서 좀 버텼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어요.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이 꼴 났다고. 밤마다 악몽 꾸신대요. 악몽을요? 네. 그 언니 꿈이래요.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 매일 똑같은 꿈 꾸신대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그날이 생각나요. 계단에서. 그때 은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뭐가요? 다요. 그때 제가 했던 것들. 언니한테 심하게 대했던 것들. 은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사과하고 싶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나를 계단에서 밀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냥 후회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가보세요. 어머니 곁에 있어주세요. 네. 은주는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쉬웠어. 증거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보는 건 어려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어디세요? 병원이요. 왜요? 박진우 어머니가 쓰러졌대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오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환자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복수가 시작되려는 순간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죠. 촛불 하나가 제단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맨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왜 흔들리는 거지? 왜 복수가 망설여지는 거야?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증거도 모았고 권력도 얻었어요.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앞에 서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는 펜던트였어요. 5년 동안 목에 걸고 다녔던 거였죠. 흐릿한 사진 속에 작은 생명이 보였습니다. 내 아이. 태어나지 못한 아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너무 약했어. 눈물이 떨어졌어요. 펜던트 위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흔들려. 복수해야 하는데 마음이 자꾸 약해져.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죽은 건, 내가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날 밀었고 죽게 내버려뒀어.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계셨구나. 윤지연이었습니다. 지연 씨, 어떻게 여기를? 민우 씨가 연락했어요. 세진 씨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윤지연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이 기계가 아닌데. 윤지연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근데 세진 씨, 흔들리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복수만 생각하는 사람은 괴물이 돼요. 근데 세진 씨는 아직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망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망설이면서도 앞으로 가는 게 진짜 용기예요. 윤지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5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네.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진 씨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윤지연은 USB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윤지연이 나갔습니다. 나는 USB를 바라봤어요.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섬유편 DNA, 보험금 입금 내역, 세정제 로그,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 나는 왜 여기까지 왔지? 복수하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였어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잘못됐다는 것. 그걸 세상에 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맞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야. 내가 살았다는 진실. 촛불이 흔들리다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나도 일어섰어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그들이 불쌍해 보이든 후회하든 상관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거야. 예배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지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결정했어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윤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끝까지 같이 갈게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반드시 와.
최정욱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봄은 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요. 나는 어둠 속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침이 올 시간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할 시간. 지연 씨, 네, 고마워요. 5년 동안, 저야말로요. 세진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서연의 이름으로 죽었지만 한세진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말할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다고. 나는 여기 살아있다고. 그리고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벽이 왔어요. 이걸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강민우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이에요. 우리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들어가죠.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뇌사 판정 취소 및 신원 회복 신청이시네요. 네. 신청이니. 한세진? 네. 하지만 제 본명은 이서연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이서연? 그럼 5년 전에 사망 처리된? 네. 저예요. 죽지 않았어요. 직원은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인데요. 증거 자료는 다 준비하셨어요? 네. 여기요. 민우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DNA 감정서, 지문 대조 결과, 의료 기록, 그리고 증인 진술서까지 전부 있습니다. 직원은 파일을 훑어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심리 날짜는 한 달 후에 통보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실. 이서연 환자의 전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한세진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환자와 무슨 관계시죠? 본인입니다. 네. 근데 이름이? 제가 이서연이에요. 개명했어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이서연 환자. 5년 전 낙상사고로 입원하셨던 분이네요. 근데 이 환자는 사망 처리됐죠. 근데 저 살아있어요. 직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기록 출력해 주세요. 전부요. 입원 기록, 뇌파 검사, 진단서, 모든 거요. 이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민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성우그룹 법무이사 강민우입니다. 법원 명령 있으면 출력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30분 후 우리는 두꺼운 의무기록 4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뇌파가 살아있었다는 기록이요. 윤지연이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사고 이후 6개월간 뇌파 측정 기록이에요. 전부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요? 민우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뇌사 판정서예요. 담당의 서명이 있어요. 이 서명 위조됐어요. 윤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의사 알아요. 그 사람 서명 스타일이 이렇지 않아요. 필체가 달라요. 필적 감정 받아야겠네요. 민우가 메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대조 결과 나왔습니다. 감정사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한세진님과 이서연님의 DNA 일치율 99.99%입니다. 그럼 동일인입니다.
확실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문은요? 지문도 일치합니다. 10손가락 전부요. 수술 흔적은요? 오른쪽 팔목에 골절 수술 흔적 있죠? 의료 영상이랑 비교했는데 똑같아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서연이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서연. 일주일 후 금융감독원.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조회 신청합니다. 보험 번호랑 계약자 정보 주세요. 민우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진우 명의 생명보험이요. 5년 전에 수익자 변경됐을 거예요. 직원이 검색했습니다. 나왔네요. 2020년 2월 15일. 수익자가 이서연에서 이명숙으로 변경됐어요. 사고 한 달 전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보험금은 1억 5천만 원. 2020년 9월에 전액 지급됐어요. 누구한테요? 이명숙. 피보험자 모친이요. 모든 증거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계단 사고, 뇌사 판정, 보험금 수령,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어요. 근데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병원 행정실. 사고 당일 CCTV 기록 있어요? 5년 전 거는 다 삭제됐을 텐데요. 혹시 백업본은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근무했었어요. 사고 당일 제가 백업했거든요. 개인적으로요? 네. 제 하드에 저장했어요. 윤지연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고 당일 비상계단 CCTV 영상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백 화면에 두 사람이 보였어요. 나와 신우이였습니다. 말다툼하는 장면, 어깨를 밀치는 장면, 내가 난간을 잡으려다 미끄러지는 장면, 그리고 굴러떨어지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윤지연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섬유편이에요. 사고 당일 계단 난간에서 채취한 거요. DNA 검사 결과 박은주 씨 옷에서 나온 섬유랑 일치해요. 세정제 로그는요? 여기요. 사고 당일 오전 9시. 예정에 없던 세정 작업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손잡이를 미끄럽게 만든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회복 신청건 인정됩니다. 한세진은 이서연과 동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의 선고였어요. 이서연 씨는 법적으로 생존으로 정정됩니다. 사망 기록은 취소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서연으로. 민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살아있어요. 윤지연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는요? 내가 물었습니다. 공개 기자회견이요. 그리고 민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사 고소장이에요. 박은주, 이명숙, 박진우. 3명 전부요. 죄목은요? 보험 사기, 상해, 증거인멸, 진단서 위조.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은 느렸지만 기록은 내 편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5년 만에 나는 다시 이서연이 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들이 한 짓을 모두에게 밝히는 것. 중환자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깨어났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었죠. 나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새끼손가락을 구부렸습니다.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휠체어 옆에 박진우와 박은주가 앉아 있었어요. 세진 대표님? 박진우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왜 여기? 문병 왔어요. 나는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옆 테이블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나 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네. 박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 추석 때요. 제가 삼각대 놓고 타이머 맞춰서 찍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어떻게?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나를 향했어요. 흐릿했지만 뭔가를 알아보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뭐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박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어요. 새끼손가락을 살짝 구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 버릇,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긴장할 때마다 했던 버릇이요. 설마,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손? 네, 맞아요. 나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손가락? 그 말투. 저예요, 어머님. 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서연이니?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우와 박은주가 창백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박진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이가 죽었잖아. 5년 전에 죽지 않았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전 살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박은주가 비틀거렸습니다. 언니가 맞아요? 응, 나야. 은주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계단에서 날 밀었던 거 기억나지? 박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증거 다 있어.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비상계단 CCTV 영상이었습니다. 흑백 화면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와 박은주. 말다툼. 어깨 밀침. 추락?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당신이 날 밀었다는 증거. 박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섬유편 DNA 대조 결과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계단 난간에서 채취한 섬유편이 당신 옷이랑 일치해요. 세 번째, 보험 수익자 변경 기록이요. 또 다른 서류. 사고 한 달 전에 수익자를 나에서 어머니로 바꿨죠? 왜요?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박진우가 벽에 기댔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네 번째, 뇌사 진단서 위조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당의 서명 위조됐어요.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누가 시켰어요? 보험금 타려고 뇌사 판정 받으려고 했죠? 시어머니가 신음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제가 살아있다는 거. 근데 보험금 받으려고 모른 척 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5년 전 매일 아침 했던 인사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면
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제가 잃은 5년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은주 씨 보험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돼요. 박은주가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명숙 씨 보험 사기 공모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어머니는 저항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마비된 몸으로 누워 울기만 했습니다. 박진우 씨 보험 사기 방조 및 진단서 위조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진 대표님, 아니 서연 씨, 박진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용서를 구했었나요? 계단에서 떨어진 저한테? 아이를 잃은 저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경찰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나 혼자 남았어요. 텅 비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어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5년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울면서 웃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는 진실. 그들이 잘못했다는 진실. 그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집에 오세요.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느끼는 진짜 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 선고가 있던 날을 기억해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은주, 보험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진우, 보험 사기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산 일부 몰수. 피고인 이명숙,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단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끝이었어요. 박은주는 형무소로 갔고 박진우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을 면했지만 하반신 마비로 거동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다시봄 재활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나는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바람이 시원하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여기 우리 병원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정원을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최정욱 회장님이 물려주신 재단으로요. 의료 피해자들을 돕는 병원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도 여기 환자세요. 다른 환자들처럼요. 벤치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앞에 앉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버리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감옥에 보내는 건 쉬웠어요. 근데 그럼 어머님은 그냥 끝이잖아요. 벌도 안 받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매일 제 손길을 받으면서 빚을 느끼면서 사시는 게 진짜 벌이에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 며느리한테 목숨을 의지하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받을 거예요. 그 말로는 제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사실 수 있게는 해드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휠체어를 다시 밀었습니다. 병원 건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윤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진 씨, 오늘 기자회견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회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세진 대표님, 다시봄 재단의 새로운 개혁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다시봄 재단은 의무기록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모든 의료 기록이 블록체인으로 기록돼서 누구도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료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10개 도시에 개소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세진이에요. 하지만 원래 이름은 이서연이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년 전 저는 의료사고와 보험사기로 죽을 뻔했어요. 가족들한테 버려졌고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었죠.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자녀들이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이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당신이 만든 세상이니까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새끼손가락을 구부렸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버릇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최정욱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그녀는 3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세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나는 충분히 살았고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봄은 반드시 와. 내가 평생 믿었던 말이야.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오더라. 너도 그랬잖아. 5년이라는 긴 겨울을 버텼고 결국 봄을 맞이했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봄이 되어줘. 사랑한다, 내 딸. 최정욱.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그녀는 끝까지 싸웠고 이겼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핑크빛 꽃잎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봄은 왔어요. 나는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든 펜던트.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른 아이들은 지킬게. 약속할게. 펜던트를 도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의료 피해 상담 197건, 재단 운영 보고서, 다음 분기 예산안.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날의 웃음은 거짓이었지만 지금 내 웃음은 진짜였으니까요. 이서연은 죽었지만 한세진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군가의 봄이 되어줄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의 끝이었어요.
하지만 내일 또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싸울 거예요.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벚꽃이 지고 또 피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이서연의 겨울은 5년이었어요. 길고 추웠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빛을 봅니다. 당신도 지금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실을, 당신의 목소리를.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반갑게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사연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